홧김에 탄생한 인기 음식. 그것은 바로 감자칩이다. 여러 설 중 가장 유력한 이야기는 1853년 뉴욕 어느 한 레스토랑의 주방장이었던 조지 크럼은 그날 방문한 깐깐한 손님이 자신이 만든 감자튀김이 너무 두꺼워서 설이 갔다며 몇 번이고 퇴짜를 놓는 진상짓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화가 나 아예 포크로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얇고 바삭하게 만들어 소금을 왕창 뿌린 감자튀김을 내놓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손님을 골탕 먹이려던 크롬의 의도와는 달리 그 손님은 이 얇은 감자튀김을 맨손으로 집어먹으며 아주 마음에 들어했고, 이것을 계기로 이 얇은 감자튀김이 정식 메뉴가 되어 팔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감자칩이라고 한다. 밥하기가 무섭다는 아이 둘 엄마. 밥을 하기가 무섭다. 고1, 중2, 남자애들. 시금치 한 건 무침 다 먹음. 느타리버섯 볶음 다 먹음. 소세지 2봉, 파프리카 볶음 다 먹음. 등갈비 2줄 조림 다 먹음. 성장기 때는 그럴 수 있죠. 우리 엄마 오빠들 중고딩 때 울었음. 너무 힘들다고. 아, 그럴 수 있지. 진짜 한솥 했거든? 냄비가 좀 큰가? 나 손도 크다고. 반찬을 어떻게 한 끼 컷을 해. 유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의 식성을 따라갈 수 없다. 감내해야 한다. 정신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 8개. 첫 번째, 인생이 안 풀린다. 일단 방부터 치워라. 두 번째, 좋은 일이 생겼다. 당분간 SNS를 끊고 말을 아껴라. 세 번째, 우울하다. 평소보다 더 잘 챙겨 먹어라. 네 번째, 심각한 고민이 있다. 하룻밤 자고 생각하라. 다섯 번째, 열등감이 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여섯 번째, 불만이 많다. 감사한 일을 떠올려라. 일곱 번째, 잊고 싶은 일이 생겼다. 30분 이상 산책하라. 여덟 번째, 인생이 지루하다. 매일 일기를 써라. 인간이 맨손으로 파리를 잡기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파리는 세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본다고 한다. 인간의 눈은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처리하지만 파리는 250장 이상 처리하며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의 움직임이 느리게 보인다고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반응 속도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 사람이 손을 움직일 때 파리는 이미 위험을 감지한다. 세 번째 이유는 파리의 눈은 360도 전방위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공기의 흐름까지 느끼기 때문에 위협을 빠르게 포착한다고 한다. 해충 전문가들은 파리를 잡으려면 단순히 파리가 있는 자리만 노리지 말고 파리가 도망갈 방향을 예측해서 휘두르라고 조언한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노동자의 근무 환경. 피라미드 노동자라고 하면 채찍 맞는 노예부터 떠오르기가 쉽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 역사 기록과 조금 다르다고 한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노동자들은 하루 약 8시간 근무, 8일 일하고 2일 쉬는 근무제를 따랐다고 한다. 놀라운 건 이 이틀 휴식이 유급 휴가였다는 점이다. 아프면 쉬었고 가족 일이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록도 남아있다고 한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피라미드 근처 전용 마을에서 살며 빵과 맥주, 고기까지 지급받았고 때로는 양파와 마늘 같은 자양강장 식품도 특식으로 배급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배급이 늦어지면 집단 파업을 한 기록까지 남아있어 노예가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규 노동자였던 셈이다. 폭포 위에 지은 아름다운 집. 미국 펜실베니아 숲속 폭포 위에 떠있는 이 집의 이름은 낙수장이다.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대표작이다. 원래 의뢰인은 집에서 폭포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주문했지만 건축가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유기적 건축을 위해 폭포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1939년 폭포 위의 집 낙수장이 완공이 된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지만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출 구조가 처지며 한때 붕괴 위험까지 지적됐었다. 또한 폭포 소리 때문에 밤엔 너무 시끄럽기도 했다. 살기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건축의 개념을 바꾼 집이 되었으며 현재 이 폭포 위의 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전 세계가 인정한 건축물이 되었다. 자연에서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동물. 그것은 바로 비버이다. 비버는 천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오직 물속으로만 출입구가 연결된 수중 요새를 만든다고 한다. 비버는 톱보다 강력한 앞니로 지름 15cm의 나무를 단 10분 만에 쓰러뜨린다.
쓰러진 나뭇가지를 하천 바닥에 박아 뼈대를 세우고 틈새를 돌과 흙, 낙엽으로 채운 뒤 마지막엔 진흙을 덧발라 완벽한 방수까지 마친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댐은 단순한 집을 넘어 거대한 습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습지는 홍수와 가뭄을 막고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정수기 역할은 물론 엄청난 양의 탄소까지 흡수해 기후위기까지 막아준다고 한다. 실제로 체코에서는 비버 8마리가 댐 건설을 대신해 무려 18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한다. 조선시대 실록에 기록된 소뚜껑을 타고 온 신기한 귀신. 그것은 단피몽드라는 귀신이다. 조선시대의 성종 제위기 전남 보성에 어느 날 하늘에서 큰 솥을 탄 괴상한 존재가 내려왔다고 한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2~3배는 키가 컸으며 얼굴에는 몽두라는 당시 죄인의 얼굴을 가리는 검은 천 하나만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 기이한 존재는 주막에 가서 밥을 맛있게 먹고 막걸리도 얻어 마셨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사람이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밥을 먹었다고 한다. 이후 단피몽두는 마을 대감집에서 바둑을 두다가 곧 우리 동생이 올 건데 그러면 풍년이 들 거요 라고 말하고 자신이 타고 왔던 큰 솥을 타고 돌아갔다고 한다. 묘사가 완전 외계인이네요. 신기하다. 서울에서 사라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 사업. 최근 킥보드 대여점 업체들이 줄줄이 서울에서 짐을 싸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난폭운전으로 불리는 킥나리와 불법 주정차에 의한 비판에 서울시가 꺼낸 강력한 견인 정책 때문이다. 보도 중앙이나 점자블록, 지하철역 앞에 킥보드를 세워두면 즉시 견인 대상이며 대당 4만 원의 견인료에 보관료까지 붙는다고 한다. 하루 과태료만 1,500만 원을 낸 업체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성동구와 광진구는 업체들이 아예 사업을 철수하면서 견인 건수가 0건이 됐을 정도다. 잇따른 사업 철수에도 서울시는 고강도 견인 대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너무 단속만을 강화할 경우 공유 이동 서비스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해외 주요 도시처럼 전용 도로와 주차 공간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도 앞을 볼 수가 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회사 뉴럴링크가 시력을 잃은 사람도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 블라인드 사이트를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술은 눈이나 시신경을 거치지 않고 외부 카메라가 수집한 시각 정보를 뇌의 시각 피질로 직접 보내 눈이 없어도 뇌가 보이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고 한다. 작동 원리는 머릿속에 작은 칩과 미세 전극을 심어 뇌에 신호를 전달하고 그것을 뇌가 이미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낮은 해상도, 마치 고전 게임 그래픽처럼 픽셀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적응하고 점차 선명해진다고 말했다. 현재 이 기술은 FDA로부터 테스트와 임상실험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완벽하게 자연 시력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실명 환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길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뱃사공들의 음식, 마라탕의 여행. 마라탕은 수찬 러산에서 유래한 중국의 음식으로 향이 강하고 매운맛이 특징인데 마라라는 얼얼한 맛을 내는 중국 향신료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마라탕에 넣는 재료로는 청경채, 납작당면, 옥수수면, 숙주, 팽이버섯, 건두부 등으로 다양하며 이 음식의 기원은 옛날 중국 수찬성의 뱃사공들이 주위의 재료들을 구해와 한 솥에 넣은 뒤 끓여 먹었다는 데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수찬성으로부터 칭다오를 거쳐 베이징까지 널리 유행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마라탕은 인지도가 별로 없었지만 2020년대 이후 마라탕의 얼얼한 매운맛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주요 번화가에 여러 마라탕 식당이 생겨나고 마라치킨, 마라떡볶이 등과 같이 마라맛을 강조한 가공식품이 출시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대중화되었다. 일본 동물원의 맹수제압 훈련. 이 사진은 일본 텐노지 동물원에서 실시한 지진으로 인해 탈출하였을 때를 대비한 포획 훈련이다. 인형탈을 쓰고 방패로 훈련을 하네요. 고매 공격을 받고 있는 피해자. 안발을 걸고 있잖아. 방패로 제압. 체포. 다른 동물원에서는 사자가 탈출했다. 사자의 공격을 받고 있는 피해자. 사자의 이동로 차단. 이게 오다가 아니 너무 하찮게 넘어지시잖아. 마취약 투여. 체포. 인형탈을 쓰고 훈련한다는 것이 장난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인 훈련법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우리나라에서는 곰이 탈출했네요. 공부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이 공부법을 사용해 보세요. 바로 포모도로 공부법입니다. 25분 집중 후 5분 휴식을 반복으로 생산성과 집중력을 동시에 높이는 시간 관리 기법입니다. 이 방법은 1980년대 이탈리아 대학생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공부 집중을 위해 토마토 모양 타이머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고, 토마토 소스를 뜻하는 포모도로에서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하는 방법은 25분 동안 한 가지 작업에만 몰입하고 완료되면 5분간 휴식을 취합니다. 이 사이클을 4번 반복한 뒤에는 15분에서 30분 사이의 긴 휴식을 갖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방식은 짧은 집중 구간으로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할 일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력과 시간 관리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유독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나요? 어쩌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내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투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단점을 인정하기 싫어서 마치 상대방의 것인 양 뒤집어 씌우는 방어 기제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정립된 이 개념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불안이나 수치심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보호하려고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욕심이 많은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주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욕심이 많아? 라고 화를 내는 식이죠. 만약 이 심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줄어든답니다. 누군가의 비난을 받았을 때 저건 저 사람의 투사구나 라며 의연해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과하게 화가 날 때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